안녕하세요. 자녀의 경제교육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현식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특별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아들,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인 두 아들을 키우는 아빠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아빠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죠. 하지만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제가 저희 두 아들 신생아 때부터 또 지금까지 아이들 밥 챙겨주고 학원 데려다주고 학교 끝나면 간식 만들어주고 저녁 챙겨주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잔소리도 하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시간 활용이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육아에 직접 참여하면서 아이들의 삶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부모 교육 같은 경우는 그냥 심리학 이론적인 것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하고 고민했던 거, 우리 두 아들 키우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경제교육에 대한 것도 제가 어디서 배워서 제가 어느 이론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하고 있는 아주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실제로 자녀들에게 해보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요. 저를 설명하는 또 한 가지 표현으로 제가 꼽고 싶은 거는요, 자녀 교육에서 경제 교육을 강조하는 심리학자라는 겁니다. 경제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인데 왜 자녀 교육에서 경제 교육을 강조할까요? 경제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경제 교육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경제 교육은 그냥 경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르치세요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주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는 생활비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방법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적인 성장과 또 아이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경제교육은 기반이 되고 또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 경제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의 목차입니다. 이 강의는 크게 두 차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왜 경제 교육인가? 경제 교육을 미룰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경제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죠? 두 번째로는 제가 실제로 두 아들과 하고 있는 경제 교육인 생활비 프로젝트를 설명드릴 겁니다. 생활비 프로젝트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아이들에게 직접 생활비를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생활비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소비를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경제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왜 경제 교육인가? 경제 교육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경제 교육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요, 급변하는 세상,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후의 삶은 코로나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겠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요,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세상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지금 유망한 직종들은요, 사라질 수 있고요. 지금 전혀 없던 새로운 직업들이 미래에는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은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까요? 이런 면에서 저는 경제 교육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급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류 사회가
그동안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왔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인류 시작부터 그리고 수백 년 전까지 인류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지역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했고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대가족이 가장 보편적이고 바람직한 가족 형태였습니다. 이때는 자녀 많은 게 부자였으니까요. 이 농경사회에서의 교육은 직업교육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함께 일하러 가서 그곳에서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전수해주는 그 교육이 중요한 교육이었고요. 또 이때에는 노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체력이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신체 건장한 사람이 인기가 많은 때였죠. 그리고 이때의 노동은 평생 노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농경사회. 이 농경사회는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농경사회가 끝나고 산업혁명과 함께 산업화 사회로 인류는 산업 구조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공장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서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이들의 자녀들은 도시에 가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죠.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끼리 결혼을 하게 돼서 인류 역사에서 핵가족이 태어난 시대가 바로 산업화 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부모님 두 분이 일을 하러 나가면 조부모님이라든지 다른 친척들이 어린아이들을 돌봤지만 핵가족에서는 도시에서 부모님 두 분이 공장에 일하러 가면은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방치되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교육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커서 공장의 근로자가 될 텐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공장에서 일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 공교육은 사실은 교육 목적도 있지만 보육 목적도 상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이 공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교육이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평가를 받는 이 공교육은 사실 인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 일이었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생겨났던 교육 시스템이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는 일은 이 산업화 사회에서 생겨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산업화 사회에는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근면한 것이 최고였습니다. 또 성실과 근면은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죠. 이 산업화 사회에서는요, 정규직이 가장 바람직한 일자리였고, 그리고 일정 나이가 되면은 현업에서 물러나는 정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화 사회의 특징이었던 거죠.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인류는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농업이 돈이 됐다고 하면은요, 산업화 사회에서는 공업이 돈이 됐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바로 정보가 돈이 됐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도 농사로 돈 버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정보화 사회에서도 공장에서 계속 돈을 버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하시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요, 농사를 짓더라도 정보화와 결합해야 큰 돈을 벌 수 있고요. 정보화 사회에서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더라도 정보를 담은 물건이나 정보를 시스템을 활용한 상품 판매가 이루어져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의 주축이 옮겨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는요, 정보가 돈이 되는데 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 영역도 각 지역이나 어떤 도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광범위해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고요.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냈는데요. 제가 한국어로 쓴 책이 쉽게 외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가기도 하고요. 또 외국에 있는 책들도 쉽게 한국어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가족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산업화 사회에서는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있는 핵가족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가족이었다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욱더 복잡한 가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생겨납니다.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그리고 재혼가정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생겨나서 이제는 복합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공교육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공교육의 기능을 다른 시스템들이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앞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홈스쿨링이나 혹은 또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지향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은 산업화 사회에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바뀌었으면요, 당연히 교육 시스템도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문성, 창의성을 포함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자기 주도가 바람직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 자기 주도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지금 일자리는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제는 정년이 없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혹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고령화가 매우 당연시됩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는 농경 사회와 산업화 사회를 거쳐서 정보화 사회로 이행했는데요. 여러분 요즘 많이 언급되는 4차 산업혁명 들어보셨죠? 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동안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농경사회가 끝나고 산업화 사회가 도래하게 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18세기 초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그동안 인간들이 해야 됐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쉴 새 없이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되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이 증기기관이 1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차 산업혁명이 뭐냐? 2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은요, 전기와 석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증기기관이 담당했던 그런 에너지원이 전기와 석유로 바뀌면서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이 보편화됩니다. 2차 산업혁명의 시작은요, 19세기 말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견해고요. 이때 2차 산업혁명 때부터 본격적으로 직업들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직업들이 바로 이때 생겨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이콘은요, PC와 인터넷입니다. 바로 이 3차 산업혁명부터 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정보가 돈이 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20세기 중반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요. 이때에는 돈이 되는 정보를 사람들이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공장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이 시작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산업의 구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뭐냐?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인공지능과 로봇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상상이 실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요. 21세기 초에 시작됐지만 4차 산업혁명은 국가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잘 준비하는 국가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국가들도 있고요. 3차 산업혁명과 비교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판단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차 산업혁명에서는 판단의 주체가 인간이었습니다. PC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모으고요, 판단을 인간이 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 판단을 로봇이 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죠. 기존에 축적된 정보들을 활용해서 로봇이 판단을 한다. 이거는 그동안 인류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굉장히 새로운 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진짜 5차 산업혁명이 나올지 그 이상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직업이 아이들의 미래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유망한 직업들로 아이들을 자꾸만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유망한 직업은 나중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식으로 양육을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저는 부모님들에게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전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성, 자발성, 자기주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무언가를 스스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자율성, 자발성, 자기주도, 무언가를 스스로 하려는 이 마음은 인류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자 성공했거나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농경사회도 그랬고요. 또 산업화 사회도 그랬고 정보화 사회도 마찬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시키는 것을 한 사람들도 이전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살았지만 그때에도 남이 시키지 않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때에도 성공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남이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은 사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율성, 자발성, 자기주도,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느냐, 모호하시죠?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두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 또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것, 키우게 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인데요. 창의력, 긍정력, 그리고 경제력입니다. 자, 창의력은요, 앞으로의 세상에서 전문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전문직들은 단순 작업, 반복 업무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단순 반복, 단순 작업은요, 로봇이 대체하게 됩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전문직은 창의적인 경우만 살아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의력이 없는, 창의성이 필요하지 않는 전문직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의력은 로봇이 당장은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로봇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해내고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창의력은 인간 고유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창의력을 심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창의력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창의력을 심어주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뭔가 실패를 하더라도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창의력 학원에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의력은 배운다고 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학원에서 하루에 1시간, 혹은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뭔가 해본다고 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진짜 창의력으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창의적인 인재들이 과연 학원에서 창의력을 배웠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진짜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생활비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자,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럼 기회 가운데서 아이들은요, 도전하기도 합니다. 도전하면 실패할 수도 있죠.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아이들의 실패를 자신들의 실패로 받아들여서 부모님이 직접 나서서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아이가 스스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키울 수 없습니다. 긍정력은 바로 역경과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급변하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요, 실패가 당연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역경과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힘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미래 사회에서 잘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긍정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부모님들이 기다려주면서 아이를 격려해주면서 기다려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부모님들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와 심리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심리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되면 아이가 실패했을 때 부모님은 기다려주고 아이가 스스로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긍정력이 필요한데요. 아이와 분리되는 점, 아이와 부모가 건강하게 서로 개별화되고 독립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생활비 프로젝트는 중요합니다. 아이의 삶과 부모의 삶을 일정 영역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창의력을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요. 또 긍정력을 위해서는 아이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런 창의력과 긍정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경제력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력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경제를 활용하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를 주고 아이들이 그 생활비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지출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는 그런 경제력을 키워주는 것이 곧 창의력과 긍정력의 기본이자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 프로젝트는요, 뒤에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부모가 사랑한다는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창의력과 긍정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교육이 왜 중요한지 첫 번째 이유였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교육을 미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경제력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력이란 단지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비 욕구를 참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경제력이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렸을 적부터 경제교육, 경제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죠. 여러분, 지금 지구는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촌 경제라는 이야기를 쓰죠. 지구촌이라는 것은 지구가 하나의 작은 마을이다,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의 작은 마을은요, 서로에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보면 더욱더 그런데요. 여러분, 1997년 IMF 사태 때 기억나시나요? 저는 군대를 제대했을 때가 바로 1997년인데요. 이때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정말 하루에도 몇 개씩 기업들이 무너지고 파산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내앉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떤 가슴 아픈 사연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그때 제가 이 IMF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물론 IMF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외환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남아 외환 사태 때문에 촉발이 되었다, 이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좀 생각했어요. 동남아의 경제 위기가 한국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만 잘 산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구나.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도 우리나라 경제, 전 세계 경제는 큰 위기를 겪었죠. 전 세계 경제는 이렇게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국가의 어려움이자 우리 사회의 어려움이자 개인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개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좀 준비시켜 줄 필요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복잡해진 경제 속에서 어쨌든 사람들은 살아내야 되고요. 또 자신이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지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 경제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경제 환경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축하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렸을 적에 저는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저축을 강조하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디를 봐도 저축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비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수가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몽당 연필도 막 이렇게 그 볼펜 끼워가지고 막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교육을 안 합니다. 근검절약 이거 강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수가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돈을 막 쓰면 될까요? 그건 또 안 되겠죠. 그럼 무조건 아껴야 될까요? 그것도 또 아니죠. 옛날 어른들은 돈을 생기면 무조건 저축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율이 10%가 넘었던 때니까 무조건 저축만 해도 그 이자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율도 너무 낮아요. 이제는 그냥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뭐 약관도 굉장히 난해하고요. 경제에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이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복잡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렸을 적부터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여기다가 사이버머니라고 썼는데요. 돈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이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현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 혹시 보셨나요? 직장인은 뭐 당연히 물론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현금 거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생활비를 줄 때에도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죠. 그리고 또 우리 성인들은요,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돈을 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숫자가 좀 줄어들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조차도 현금 돈을 쓰지 않는데 아이들한테 야, 돈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주기가 어려운 거죠. 실제로 수많은 아이들이 실제 돈을 게임 머니와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거냐 무조건 그냥 엄마 카드, 아빠 카드를 긁으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이런 면에서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혼란스럽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대출도 쉬워지잖아요. 남의 돈 빌려다 쓰는 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돈이 무엇인지, 돈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기도 하지만 잘못 썼다가는 우리의 삶을 정말 끝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면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세상이고 앞으로 더 빨리 변할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든지 간에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경제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강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사람들이 적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은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경제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인 제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경제교육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부터인데요.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청소년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의 대부분이 돈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랑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좀 방치한 경우들이 많고요. 이런 아이들은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부모님 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혼자 잠들고 부모님과 얘기도 못하고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은 점차 그 관계에 대한 욕구를 친구들로부터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정도 컸을 경우에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부모님들의 경제가 안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이제서라도 아이와 좀 소통을 해보겠다고 아이에게 다가오지만 아이들은 됐어, 나한테 뭐 말 걸지 말고 나 돈이나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아이에게 어렸을 적에 함께 해주지 못한 그 미안한 마음에 돈을 주죠. 그럼 아이들은 그 돈을 가지고 부모와 소통하기보다는 친구들한테 가서 같이 놀고 돈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내가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데 아이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뭐 용돈을 안 주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애들한테 거의 뭐 반협박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애들은 아니 나 어렸을 적에는 내가 놀아달라 할 때는 나 옆에 없더니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래? 그럼 돈이나 내놔. 그럼 너 돈 안 줘. 그럼 뭐 나 지금 나갈 거야. 그러면 돈 줄 테니까 나가지 마.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부모 품을 떠나기 전의 시간 동안 계속 돈 때문에 싸우게 되는 그런 부모 자녀들을 상담을 하면서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나도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까 고민해 봤을 때 저라고 딱히 다르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와 돈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기 마지막 시간 동안 부모와 진짜 마음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양육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거에서부터 저는 경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또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은둔형 외톨이 부모님들이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모든 은둔형 외톨이들이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제가 만났던 그 부모님들은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아이들이 오케이 하면은 들어가서 방 청소도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럼 애들은 방 안에서 게임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또 부모님이 밥상 차려주면은 이제 그걸 문 앞에 두거든요. 그럼 애들이 밥상만 들어가서 먹고 또 다 먹은 뭐 밥상 내놓으면 부모님이 설거지 해주고 이런 어떤 부모님들을 꽤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제가 우리 아이에게 잘해주면 아이가 다시 집 밖 방 안에서 나와서 자기 일을 한다든지 뭐 학교에 간다든지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있나요? 언제까지 저렇게 있어야 되나요? 선생님, 우리 애 좀 상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아이가 원한다면 내가 그 집에 찾아가서라도 할 수 있지만 아이가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부모님은 저희가 얘기했는데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부모님, 제가 대개 자식이더라도 나도 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봐라. 방 안에 있으면 부모님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주지, 밥 해주지, 빨래 해주지 하는데 내가 방 안에서 게임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메신저로 소통하고 그리고 사이버 세계에서 관계 욕구 채우고 하면 되지 뭐하러 굳이 나와서 힘들게 돈 벌고 학교 다니고 왜 그러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럼 선생님, 저희는 애한테 잘해주면은 애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생각이 틀린 건가요? 그러면은 부모님의 애정이 틀린 건 아니긴 하지만 어쩌면 부모님의 방법이 아이로 하여금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방법은 이런 얘기를 드리죠. 부모님, 생각해 보셔라. 아이를 만약에 정말 방 안에서 번쩍 들어다가 저 무인도로 던져 놓는다고 해보자. 그럼 무인도에서 아무도 빨래 해주고 밥 해줄 사람도 없고 용돈 주는 사람이 없는 무인도라면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내겠냐? 아니면 거기서 굶어 죽겠냐? 어떨 것 같냐라고 이제 제가 부모님께 물어보면은 부모님들은 어떻게든지 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맞다. 인간의 생존력은 상상 이상이어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살아남으려고 애쓴다.
그럼 부모님은 그럼 우리가 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실 때 제가 만약에 부모님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하실 수 있으시다면 아이를 집 밖으로 내보내셔서 아이가 혼자 살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이가 혼자 살 수 있는 방 하나만 얻어주시고 애가 밥을 해먹든 뭐 굶든 신경 쓰지 마시라. 그리고 네가 이미 컸으니까 네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네가 스스로 한번 벌어서 먹고 살아라 라고 하시고 좀 매정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밥벌이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딱 끊어보셔라. 경제적인 후원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부모님들은 알아들으세요. 어떤 건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경우 있었냐면요. 그 부모님이 자기 자녀 이야기 하려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생 때부터 게임하느라고 게임머니로 부모님 카드를 이용해서 몇십만 원씩 게임 그에 돈을 쓴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카드를 만들어서 막 신용카드로 그래서 졸업할 때 몇백만 원 빚이 있는 적이 있고요. 직장에 가서도 월급도 꽤 많은 직장이었는데 거기서 퇴직할 때 몇 억의 빚이 있었다고 부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가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얘기하시기를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좀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아이가 경제력이 있고 경제 관리 능력이 있으면은 어쨌든 아이를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게 하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뭘 하던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텐데 이 아이가 경제력이 없으면 경제 관리 능력이 없으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도 또 다 써버리겠죠. 그럼 뭐 당장 돈이 급하면 또 뭐 대출, 제2금융권 혹은 뭐 사채 이렇게 쓰겠죠. 그런 돈을 쓰기 시작하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아이가 막말로 사채업자들한테 뭐 정말 팔려가지고 장기가 팔릴 수도 있을 그런 위험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부모님 아이가 경제 관리 능력이 없으면 제가 보통 다른 부모님들한테는 아이를 좀 독립시키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이가 그게 없으면 부모님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아이를 정말 밖으로 그렇게 내보내신다면 얘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절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죠. 그냥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들을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서운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경제력을 제대로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경제력이 없으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의 경제 교육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 생활비 프로젝트,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큰아이 신생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의 삶에 경제 교육이 녹아 들어가면은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특별히 힘들게 하거나 고생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 잘 아시죠? 좋든 나쁘든 어린 시절에 익힌 습관은 시간이 갈수록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늘 해왔던 것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일정하게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에게 생활비 프로젝트를 실시하시는 것,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하는 것, 아이들이 경제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양육이자 최고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